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지만 지방선거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이죠.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의 발목을 잡힐지 주목되는 선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은 지방선거 D-1 지금까지의 판세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꽤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번 6일 지방선거 이 광역자치단체만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을 뽑잖아요. 김민아 평론가님, 이번에 어떤 분들을 얼마나 뽑습니까? 일단 이제 광역단체장 17군데의 이제 광역단체장들을 뽑아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별로 교육감을 또 뽑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7곳인 것이죠. 교육감.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이제 226명인데 여기에 더해서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을 또 따로 뽑아야 되고 또 비례대표 이 투표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지금 투표용지가 일반적으로 한 7개를 이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투표용지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해야 돼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주의가 요구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전현 평론가님, 일반적으로 뭐 시도지사 정도는 후보가 누군지 알겠는데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얘기한 대로 뭐 시군구 의장, 의원이라든지 뭐 또 광역단체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더군다나 교육감까지 이 유권자들 다 알고 지금 투표나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줄투표라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좀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교육감들의 권한도 막강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또 뭐 번호도 없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교육감 후보들 좀 잘 살펴보시고 공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 지난 대선에서 청년 정치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후보들 보니까 20대, 30대가 매우 적더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투표 당선자가 509곳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방에서 풀뿌리 정말 정치가 정착을 하려면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정말 지금이라부터 키워야 된다. 이런 또 위기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선은 광역 지자체장 17곳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이제 토론을 한번 진행해야 되겠네요. 여야 민주당과 국힘 과연 뭐 몇 석 정도, 몇 자리 정도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 이제 득표했던 이 득표율대로 이제 이 광역지자체장 선거를 예상을 해본다면 대선 때 구도를 그렇게 그대로 옮겨온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한 10개 정도, 그다음에 민주당이 7개 정도 가져가는 그런 이제 배분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건데 다만 대선 이후에 이제 과정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모처럼 이제 시작이 됐으니만큼 이 새로운 정부에 좀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이 국정 안정론이 상당히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선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기보다는 좀 혼란스럽고 다소니 리더십이 없는 좀 리더십 공백 상태의 그런 모습을 다소니 노출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야가 보는 판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10개 이상의 이제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승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목표치를 상당히 낮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낮췄어요? 이 여러모로 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4개 지역에서는 확실한 우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지역에서 더 승리를 해서 한 5개에서 6개 지역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은 그것도 이제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조정한 것만 봐도 이 지방선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좀 녹록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은요. 민주당이 이렇게 좀 이 다소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이 지지층을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끌어내느냐의 승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당한 위기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6개 정도의 지역에서 승리하면은 그것도 선방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5개, 6개 이상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정확하게 이제 여야가 계산하고 있는 어떤 선이 어디냐, 승리의 기준이 어디냐 이걸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당, 민주당이 일부러 조금 목표치를 좀 낮추게, 겸손하게 좀 그렇게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인물론에서 우위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영향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지지층이 모두 투표장에 나와야만 그래도 승기를 좀 점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읍소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맞물려서 아마 여야가 승패를 판단할 때 기준이 조금 더 첨가된다고 할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7군데나 되죠.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 자, 사전투표 20.1%인데요. 일단 지방선거 기준은 가장 높은데 사전투표 이 지수만 보면 열기가 뜨겁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20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역대 이제 선거들을 쭉 따졌을 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이제 역대 최다였다.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제 지방선거랑 비교를 해보면 0.4%포인트 정도 이제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폭이 요만큼 높아진 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아무래도 본투표 날 투표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 투표 날 투표를 할 것이냐의 좀 양자택일의 문제. 그러니까 본투표의 분산 효과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에 이제 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비중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왔거든요. 이제 늘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0.48%포인트가 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사전투표 참여율을 고려한 수치라고 본다면은 그 정도의 이제 효과인 것이고,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각 지지층, 각 당의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해가지고 사전투표부터 빨리 해서 본투표까지 갈 거 없다. 사전투표부터 빨리 해가지고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전투표장에 다 간 거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조직표 전략에 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사전투표 직전에 좀 지도부 내용 이런 것들이 불거진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유도등 비대위원장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걸 둘러싼 지지층의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안고 뭔가 이제 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지지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 사전투표가 어느 정당에 지금 유리한 어떤 그런 수준의 투표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이제 그런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통념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이런 이제 이것들은 이전에도 데이터로 좀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사전 투표에 참가한 이제 유권자층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이제 많을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예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사전 투표에 좀 부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연령에 의한 효과도 있겠고 어떤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권의 이제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우려라는 거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소 이제 경감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쪽에 막 이렇게 유리한 그런 결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쭉 지켜보시니까 판세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큰 구도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당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긴 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지율을 보면 역대 정부에 출범했을 때 지지율에 비해서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경이라던가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아무리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권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신인 대통령이 지방에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고 뭔가 지역 공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구도에서 보면 여당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국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압도적인 어떤 힘을 얻은 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초대 내각 이후에 인선 문제, 특히 뭐 교육부총리라던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 코로나 상황에서 중요한데 인사 문제, 잦은 사퇴한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또 야당에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기회 요소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선거 후반으로 오면서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자, 이 이슈는 현재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한테 지금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좀 스텝이 좀 꼬인 느낌이 분명히 있죠.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좀 이제 개발 공약의 하나로 이제 빼든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수도권 서부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 지역 거고. 주민들은 좀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서부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 일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이제 강서구 중심의 이제 서쪽 양천구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호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발 공약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공항 이전을 얘기를 한 건데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시장 후보하고 같이 이 공약을 얘기를 하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재명 효과로 플러스 알파를 좀 시켜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진 이제 어떤 개발 공약을 던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 구상한 대로 이게 일종의 이제 좋은 어떤 개발 공약으로 비춰져서 전체 수도권 전체 선거를 좀 이렇게 좀 견인하는 이런 효과로 이어졌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좋았을 텐데 바로 이제 여당의 반격이 좀 이어졌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 관광객 수요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인천공항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것이냐, 이미 인천공항은 포화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지금 여당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제주 지역에서는 여당이 지금 이제 여당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제주공항 얘기, 이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한 것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수도권을 겨냥한 이제 개발 공약을 던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등을 위시한 국민의힘이 이걸 전국화시키면서 전국 선거의 어떤 이슈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 선거 이슈가 되면은 각 지역마다 다 공항이 사실은 걸려 있잖아요. 공항 개발, 공항을 어떻게 뭐 추가한다든지 더 짓겠다든지 뭐 조정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늘상 하는 공약인데 이 공항이라는 건 어쨌든 전국적인 어떤 교통망에 관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영향을 받고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한마디, 박형준 후보도 한마디 하고 그렇어요. 다들 지금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듯한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없애고 이게 하자는 건 전혀 민주당 내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된 공약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좀 중요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예전 선거에 비해서 좀 뒤늦게 결정된 감이 있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새로운 인물로서 등장을 한 것이고 송영길 후보도 사실 막판에 또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출마 자체를 하나하나 안 하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주요 후보군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다 같이 모여서 원래 당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좀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덜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공약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시키거나
또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옮겨간다거나 그럴 공약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 시기상. 예.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전국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관심을 끌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서남권에서는 김포공항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되니까 이전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지역의 현안 때문에 이 이슈를 꺼내서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 고문, 과연 인천 개항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고문은 정치적으로 살아날 건지 아니면 위기를 맞을 건지 어떤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 여기서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제 패배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졌다, 윤영선 후보에게 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돼서 상당 기간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기게 되면은 그나마 어쨌든 8월 전당대회와 이후의 정치 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겨도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가 또 향후에 어떤 그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어떤 뭐 박빙 승부로 뭐 신승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한 10%포인트 격차로 넉넉하게 좀 이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는 이 선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격차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치렀느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분명히 이제 인천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할 때는 좀 다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넉넉하게 있는 지역구에 나가서 이 최소한 수도권 또는 이제 전국의 어떤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좀 주도해서 총괄 바람을 좀 일으키고 그렇죠. 예.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전국의 선거를 주도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좀 쭉 끌어올린다. 이제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일단 잘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모든 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자기 이제 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다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일단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정말 저 얘기대로 해야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책임론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내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누가 영입했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이후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은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히 이 출마를 강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이미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라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슈를 제기하시니까 민주당의 내용이 있다가 이제 봉합이 좀 됐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라든지 지역 표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봉합이 됐고요. 그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서면서 한동안 약간 비판적인 기류가 또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리더십이 있나? 약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 며칠 사이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제안 내용을 잘 보시면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사실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마다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당을 만들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뭐 어떤 온정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뭐 성범죄나 막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너무 586 용태론만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 당내의 586과 아닌 세력의 대결처럼 비춰진 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선거에 뭐 질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걸 과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정당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좀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혁신을 하고 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당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나오면 저쪽 당이 공격하고 저쪽 당에서 어떤 문제가 미워지면 이쪽 당이 너무 선거의 소재로 봤는데 적어도 뭐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목소리를 다 같이 귀담아 듣고
지금은 선거라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선거 이후에 그 내용을 좀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 그대로 뭐 청년 정치 육성, 매일 이끌던 젊은 정치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용태론, 586 용태론이 민주당의 내홍으로 조금 비춰졌지만 외신들은 굉장히 주목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상당히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였는지 이제 외신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정치인들의 성비 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박한 평가를 면치 못해온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더더욱 이 좀 안 좋은 평가로 이어진 거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성비 문제를 단호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좀 감싸준다거나 옹호한다거나 뭐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이랬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 N번방을 추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오던 활동가 출신인 것이고, 정치 경험이 없긴 하지만 그러한 이제 활동을 현실 정치에도 접목하고 현실 정치가 그러한 현실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에 투신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신 보도에 이제 파이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소 민주당은 그 부분은 좀 나이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지원 위원장이 대선에서 이제 영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 거치면서. 그렇죠. 선거대책위원회로 들어온 거였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당시 문제의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일종의 뭐 여가부 폐지한다든지 좀 이렇게 이 여성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를 함으로써 그러한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여성 인권이나 좀 사회적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이런 게 터졌을 때 이게 이전과는 달리 박지원 위원장도 영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박완주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좀 철저하게 단호하게 처리한다라는 인상을 딱 주고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당 지도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지층이 비난을 하고 하면서 박지원 위원장 책임론을 막 물으려고 하고 좀 선거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키우냐 이렇게 비난이 나오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도부가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렇게 물러설 수 없게 된 상황을 좀 커버를 해주고 지지층을 설득을 해주고 좀 다독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변했는가, 혁신했는가, 신뢰를 다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이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여야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성비 의혹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날짜까지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의지는 있다라는 점을 한번 박지원 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그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의혹만 증폭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는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물러서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참고로 이 당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본인이 당 내에서의 정치적 운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어떤 행보가 당내 분란으로 뭐 해석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해줄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당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그런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포공항 이슈도 있고요. 민주당의 내홍,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보시기에 또 다른 지금 6.1 지방선거를 좌우할 핵심적인 이슈랄까? 뭐 이런 뭘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이 이슈는 지역별로 이제 많이 개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처럼 뭐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체 선거를 쭉 가르는 그러한 이제 이슈는 지금 좀 실종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슈는 실종이 됐고 이 좀 정권을 안정시키느냐, 약간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좀 신뢰를 보내주느냐, 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균형론, 일꾼론을 정말로 이제 좀 힘을 실어줄 거냐, 이 구도로 지금 짜여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공약들을 던지고 뭐 이런 거를 뭐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룡마을을 개발을 해서 뭐 여기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개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개발 이익이 나오면은 그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뭐 일정액으로 이제 돌려주겠다. 개발 이익을 10조를 뭐 예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일정 액수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어딘가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러한 방식의 이제 어떤 제안도 내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뭐 수변 도시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좀 밀집된 어떤 도심의 환경에서는 특별히 뭔가 이제 개발 이슈를 던질 만한 것이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사실 크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 지역에 부족한 어떤 녹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개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녹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환경 파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반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유권자들이 또 이런 뭐 좋은 뭐 얘기인 것처럼 이제 비춰지기는 하지만 이런 수변 감성 도시 이런 것들에 또 저 얘기가 참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표를 던질 만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들의 경우에는 좀 소확행 공약 이제 좀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에 하천을 정비를 하겠다든지 뭐 또는 어디에 횡단보도에 뭐 이 뭐 고가를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좀 이 광역단체장에 나선 후보들은 그렇게 공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런 공약들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약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2조 추경이 통과가 돼서 어제부터 지금 자금이 집행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요거는 민주당에 도움을 줄까요? 여당 국힘에 좀 도움을 줄까요? 여당에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여당이 리스크를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추경이 됐다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와 국민의힘에 열광한다라기보다는 안 됐으면 이건 굉장히 여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이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뭐 늦었다 빨랐다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손질 보전과 관련해서 소급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렬히 환영한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풀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야당으로서는 사실 야당이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이나 된 거고 굉장히 통 크게 결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추경의 결과는 야당에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큰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민생 대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한 이슈가 될 민생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부동산 세금 깎아주는 게 왜 지금 시점에서 민생 대책인지 물론 혜택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민생 대책이라는 건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너무 자꾸 세금 깎아주는 쪽으로 여야 정치권들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궁금한데요. 자, 17석 중에서 국힘과 민주당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경합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 건지 좀 각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지역별로. 일단 뭐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은 이긴다고 하는 데가 확실한 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하고 제주에서는 확실하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주까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접전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제 충남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그다음에 대전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충남지사 선거도 상당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무래도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접전 양상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반이 있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희망 걸어볼 만하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강원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의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강원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광재 후보가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김진태 후보한테. 그런데 이 선거전이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광주 후보가 개인기로 이제 쫓아가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이어서 여기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도를 보면은 근데 그 정도를 보면 뭐 강원에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곳에서 6군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호남하고 제주에 더해서 세종을 비롯한 이 충남의 어딘가 하고 경기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4곳, 호남과 제주에다가 지금 충남, 강원, 경기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충남, 강원, 경기 3곳의 향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기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선관위에서 김인혜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막판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선관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특정 정당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또 막판 유세도 거기에 몰려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40대라든가 젊은 층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제 강원권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보니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많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1 지방선거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